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왜 건강을 회복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걸까? 바로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결국 얼마나 건강하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은 책 의사의 반란을 통해 염증을 잡아주는 음식을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도 배워보도록 하자.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의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 그것은 혈액이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되는 것이다.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된다. 바로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여기서 통증은 다름 아닌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 해로울까?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될 경우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또 도대체 어떤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걸까? 건강을 위해 딱 하나만 끊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설탕이다. 빨리 힘을 내려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현대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또 이끌고 있는 나라다. 그런가 하면 연간 의료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건강 수명도 높지 않아서 정치가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탕이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탕 소비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걸 보면 설탕이 얼마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식생활 습관의 그 원인이 있다. 미국 내의 통계를 보면 수많은 인종 중에서 아시아계 인종들이 더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시아계 인종들의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이기 때문일까? 아시아인들이 주로 먹어왔던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건강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이다. 하지만 자꾸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소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다 보니 당분 섭취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면 설탕을 멀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입맛이고 습관이다. 온 국민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모든 요리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는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집에 가서 찬장과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때 설탕은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우린 설탕을 잘 안 쓴다고 대답하신다. 하지만 집안에 매실 원액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해마다 직접 만들어 쓴다고 말한다. 요즘 봄이 되면 나타나는 진풍경 중 하나가 마트마다 설탕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모습이다.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기 행사이듯 매실이 나오는 때가 되면 집집마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 매실뿐 아니라 효소라는 이름 하에 산야초와 복분자, 오미자 등 다양한 재료로 설탕 절임을 하고 있다. 그 매실 원액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가? 매실과 설탕을 1:1의 비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아닌가? 매실 원액도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설탕으로 매실을 담가 만들어 먹었던 것일까? 옛날에는 비상상비약으로 매실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은 매실을 말려서 약재로 쓰거나 달여서 사용했던 것뿐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설탕은 모두 버려야 한다. 아까워하면 안 된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집안에 있으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치료비가 든다.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만 더 든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떨까? 건강식 하면 누구나 저염식을 이야기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2011년 11월 미국 고혈압 저널에는 음식을 싱겁게 먹었을 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를 보면 일부러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을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 외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도리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소와 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먹다 보면 메스꺼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빨리 힘을 내는 음식을 마구 먹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높이는 결과를 만든다.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면 병이 생겼을 때에는 균형이 깨진 것이므로 처음에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소금을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한다. 그렇게 소금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계가 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음 소금을 입에 넣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짜다면서 뱉어내기 일쑤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야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느끼게 된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밥이 너무 달다는 것을 느껴야만 식습관이 바뀌고 그럴 때 몸은 변한다. 결국 질병의 치유는 맛있게 느껴졌던 맛의 기호가 바뀌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 올바른 입맛을 길들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질병들이다.
또 만성 질환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그건 바로 현미밥이다. 요즘 사람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다. 하지만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해진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현대의 영양학은 음식의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춰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떤가?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거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러려면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이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다. 또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이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매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한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영양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현미를 대신하고 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한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 합병증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보겠다. 최근 당뇨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가정마다 혈당을 체크하는 의료기기 하나씩 있을 정도이고 병원에 오며 가며 혈당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을 복용한다.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고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막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원인과 같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막힌 혈관의 뒤쪽 조직은 손상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른 병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이니까. 혈압약을 7, 8년 정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액검사에서 지방이 높게 나오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까지 먹다가 몇 년 뒤 당뇨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약은 어느새 한 주먹이 되어버린다.
고혈압으로 심장내과에 가서 약을 받고 당뇨병으로 내분비내과에 가서 약을 받으니 약봉지가 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 이때쯤 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약을 먹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 약을 먹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내과에서 약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 약의 종류는 자꾸 늘어가는데 몸에서 힘이 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인슐린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해보면 대다수 정상적이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혹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자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여겨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퇴화되게 된다. 때문에 인슐린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몸의 능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왜 혈당이 높아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쓰이는 에너지원이다.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쓸 수 있어야만 힘이 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혈당은 세포 속으로 혼자 들어가지 못한다.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포 밖에는 혈당도 충분하고 인슐린도 충분한데 막상 세포는 굶주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세포는 혈당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고 이 신호를 받은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보내면서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도 세포가 혈당을 쓰지 못하고 손상을 입어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 당뇨병이다. 그럼 왜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노폐물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된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불편한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염증만 해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누구나 통증 등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 걱정하기 시작한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다 전문가라는 의사들을 찾아가봐도 우리 몸에서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두려워하기부터 한다. 왜 생기는지를 알면 두려워하기보다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겠는데 도통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외상으로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불편한 증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 옆 사람이 준 병인가? 아니다. 현대에 만연한 만성 질환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병이다. 질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괴로운 것이다. 괴롭지 않다면 누구도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증상에서 견디기 힘든 증상까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런 신호가 생겼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자기 몸에 나쁜 것을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줄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형편이 되면 유기농의 무농약의 식자재를 좀 더 비싸지만 사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변화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서 몸살을 겪을 때는 당연히 누구도 즐겁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증상이야말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할 때 생기는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제부턴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당신의 몸이 알려줄 것이다. 우리 몸은 죽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글은 책 의사의 반란에서 가져왔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쇼핑을 다니는 건강염려증 환자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심란한 마음에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영상에서 소개하게 된 이유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식습관과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책이 질병 예방을 위한 필독서가 될 거다. 몸이 이곳저곳 아픈 분들에게는 이 책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생활 습관을 고쳐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책 의사의 반란을 종이책으로 읽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다.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모든 질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왜 건강을 회복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걸까? 바로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결국 얼마나 건강하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은 책 의사의 반란을 통해 염증을 잡아주는 음식을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음식도 배워보도록 하자.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의 통증과 함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의 세 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들어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 그것은 혈액이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되는 것이다.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된다. 바로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여기서 통증은 다름 아닌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 해로울까?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만성염증을 방치하게 될 경우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 또 도대체 어떤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걸까? 건강을 위해 딱 하나만 끊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설탕이다. 빨리 힘을 내려면 달콤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은 현대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또 이끌고 있는 나라다. 그런가 하면 연간 의료비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건강 수명도 높지 않아서 정치가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데 여기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설탕이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설탕 소비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걸 보면 설탕이 얼마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유전적인 요소보다는 식생활 습관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 내의 통계를 보면 수많은 인종 중에서 아시아계 인종들이 더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시아계 인종들의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이기 때문일까? 아시아인들이 주로 먹어왔던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다른 건강 상태를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좋은 소금이다. 하지만 자꾸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소금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다 보니 당분 섭취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긴다면 설탕을 멀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입맛이고 습관이다. 온 국민이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외치면서 모든 요리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넣는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집에 가서 찬장과 냉장고에 있는 식자재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때 설탕은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어머니들은 우린 설탕을 잘 안 쓴다고 대답하신다. 하지만 집안에 매실 원액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해마다 직접 만들어 쓴다고 말한다. 요즘 봄이 되면 나타나는 진풍경 중 하나가 마트마다 설탕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모습이다. 김장철에 김장을 담그는 것이 우리나라의 절기 행사이듯 매실이 나오는 때가 되면 집집마다 매실을 설탕에 절이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 매실뿐 아니라 효소라는 이름 하에 산야초와 복분자, 오미자 등 다양한 재료로 설탕 절임을 하고 있다. 그 매실 원액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가? 매실과 설탕을 1:1의 비율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 아닌가? 매실 원액도 예전에는 설탕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설탕으로 매실을 담가 만들어 먹었던 것일까? 옛날에는 비상상비약으로 매실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은 매실을 말려서 약재로 쓰거나 달여서 사용했던 것뿐 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설탕은 모두 버려야 한다. 아까워하면 안 된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집안에 있으면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몇 배 이상으로 치료비가 든다.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만 더 든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떨까? 건강식 하면 누구나 저염식을 이야기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2011년 11월 미국 고혈압 저널에는 음식을 싱겁게 먹었을 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를 보면 일부러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을 조금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 외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도리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고 동맥 경화가 촉진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좋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생채소와 덜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먹다 보면 메스꺼리고 느끼하게 느껴지면서 토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간을 맞추지 못하면 맛을 못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소화도 되지 않아 힘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빨리 힘을 내는 음식을 마구 먹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높이는 결과를 만든다.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싱겁게 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면 병이 생겼을 때에는 균형이 깨진 것이므로 처음에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소금을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한다. 그렇게 소금을 먹어도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계가 있다.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처음 소금을 입에 넣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짜다면서 뱉어내기 일쑤다. 하지만 그랬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소금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야만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단 음식이었는지를 느끼게 된다.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밥이 너무 달다는 것을 느껴야만 식습관이 바뀌고 그럴 때 몸은 변한다. 결국 질병의 치유는 맛있게 느껴졌던 맛의 기호가 바뀌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싱겁게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고혈압을 비롯하여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모두 소금 부족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 올바른 입맛을 길들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질병들이다. 또 만성 질환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그건 바로 현미밥이다. 요즘 사람들은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껍질을 벗겨낸 흰쌀을 먹는다. 하지만 흰쌀을 주식으로 하니 전체적인 영양이 불충분해지고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힘이 없으니 힘을 내야 한다며 고기 반찬과 온갖 반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된다. 또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과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해진다. 그러나 이런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힘이 솟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현대의 영양학은 음식의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춰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떤가?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찬의 양과 종류를 늘리고 밥의 양은 줄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한 번에 한두 가지 음식이 들어올 때 가장 소화력이 높다. 뷔페에 가서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가며 이것저것 식사할 때는 행복한 느낌이 들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며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해보았을 거다. 소화력이 높아지면 힘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러려면 소박한 식단으로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미밥 위주의 식단이다. 현미에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비롯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다. 또 장 운동과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많아 가장 완벽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미는 그 자체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으면
다른 음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주식이다. 그러므로 현미의 영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꼭꼭 씹어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영양가 있고 좋은 먹거리도 같은 음식만 매 끼니 먹으라고 하면 지루하고 식상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미의 소화를 도와주고 현미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세 가지 만들어 같이 드시기를 권한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영양만점 통곡식인 현미가 차지해야 하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백미를 비롯하여 떡, 밀가루 음식, 고기나 과일, 생채소 한 접시, 고구마, 가공식품 등이 현미를 대신하고 있다. 모든 만성질환의 치유에 있어 첫 출발은 영양적으로 완벽한 현미를 주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 합병증의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보겠다. 최근 당뇨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가정마다 혈당을 체크하는 의료기기 하나씩 있을 정도이고 병원에 오며 가며 혈당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을 복용한다.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고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막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원인과 같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막힌 혈관의 뒤쪽 조직은 손상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른 병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이니까. 혈압약을 7, 8년 정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액검사에서 지방이 높게 나오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까지 먹다가 몇 년 뒤 당뇨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약은 어느새 한 주먹이 되어버린다. 고혈압으로 심장내과에 가서 약을 받고 당뇨병으로 내분비내과에 가서 약을 받으니 약봉지가 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 이때쯤 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약을 먹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 약을 먹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내과에서 약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 약의 종류는 자꾸 늘어가는데 몸에서 힘이 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당뇨병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인슐린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의 혈액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해보면 대다수 정상적이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간혹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자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여겨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퇴화되게 된다. 때문에 인슐린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몸의 능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왜 혈당이 높아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쓰이는 에너지원이다.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쓸 수 있어야만 힘이 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혈당은 세포 속으로 혼자 들어가지 못한다.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포 밖에는 혈당도 충분하고 인슐린도 충분한데 막상 세포는 굶주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세포는 혈당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고 이 신호를 받은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보내면서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 그런데도 세포가 혈당을 쓰지 못하고 손상을 입어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 당뇨병이다.
그럼 왜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노폐물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런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된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불편한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염증만 해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불편한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누구나 통증 등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면서 걱정하기 시작한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는 데다 전문가라는 의사들을 찾아가봐도 우리 몸에서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두려워하기부터 한다. 왜 생기는지를 알면 두려워하기보다 바꾸어 보려는 노력을 하겠는데 도통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외상으로 다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불편한 증상은 누가 만든 것일까? 옆 사람이 준 병인가? 아니다. 현대에 만연한 만성 질환들은 모두 자신이 만든 병이다. 질병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괴로운 것이다. 괴롭지 않다면 누구도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괴로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증상에서 견디기 힘든 증상까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유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런 신호가 생겼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자기 몸에 나쁜 것을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해줄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형편이 되면 유기농의 무농약의 식자재를 좀 더 비싸지만 사 먹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대를 갖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변화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과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나면서 몸살을 겪을 때는 당연히 누구도 즐겁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증상이야말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되돌리려 할 때 생기는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제부턴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당신의 몸이 알려줄 것이다. 우리 몸은 죽기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글은 책 의사의 반란에서 가져왔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쇼핑을 다니는 건강염려증 환자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심란한 마음에 이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영상에서 소개하게 된 이유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식습관과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책이 질병 예방을 위한 필독서가 될 거다. 몸이 이곳저곳 아픈 분들에게는 이 책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다.
생활 습관을 고쳐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책 의사의 반란을 종이책으로 읽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다.